여기서 평생 살아. 제주 남쪽 작은 무인도에서 자신의 아내와 딸을 보며 외쳤습니다. 8살 소녀가 울부짖었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죠. 그때 버려진 아내가 품속에서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띤 채로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비서 한유진입니다. 밝게 웃는 여자의 얼굴 위로 어딘가 익숙했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지금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한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여름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열람실이었죠. 오후 3시쯤 되면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책상 위를 따뜻하게 데웠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여학생 한 명이 고개를 숙인 채 전공 서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강민서, 당시 23이었던 그녀는 화려하지도 않았고 눈에 띄는 미인도 아니었지만 청순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안경 너머로 보이는 맑은 눈동자, 그리고 책장을 넘기는 가늘고 하얀 손가락까지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몇 달째 지켜보던 남학생이 있었죠. 최민재, 당시 25살로 경영학과 학생이었는데 사실 그는 대신그룹 창업주의 외손자이자 차기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캠퍼스에서는 그저 공부 잘하고 집안 좀 괜찮은 선배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고 민서는 그런 것조차 몰랐어요. 어느 날 민재가 용기를 내어 그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책을 펼쳤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민재도 황급히 짐을 챙겨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도서관 현관 앞에서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저기 혹시 경제학 전공이세요? 민서가 놀란 듯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는 준비한 듯 말을 이었죠. 저도 같은 수업 듣는데 다음 주 과제 같이 해도 될까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재는 매일같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과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다른 대화들로 이어졌고 한 달쯤 지나자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민서에게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제 마음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민서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 같은 사람을 왜요? 민재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냥 좋은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민서는 자신을 이렇게까지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며 눈치만 보고 살았던 그녀였으니까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고모 집에 얹혀 살며 장학금으로 겨우 대학을 다니던 처지였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매일 찾아와주고 밥을 사주고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는 남자가 생긴 겁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기다렸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를 사다 줬으며 시험 기간에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해줬죠. 민서는 점점 민재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할 만큼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둘은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졸업 후 바로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민서는 남은 학년을 마저 다니며 둘의 미래를 꿈꿨죠.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재의 부모님이 둘의 관계를 알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야? 집안이 어디고? 부모는 뭐 하시는 분들이야? 민재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택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민서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집안 배경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죠. 중요하고 말고. 너는 대신그룹 후계자야.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에 따라 회사 미래가 달라진다고.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민재야, 사랑 가지고 밥 먹고 사니? 현실을 봐라. 우리 같은 집안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해.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민서랑 결혼할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하셔도요. 그 말에 어머니가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하면 난 인정 안 해. 절대로.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 집안과 싸우고 설득하고 때로는 무릎까지 꿇었죠. 결국 부모님이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좋아.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후회하지 마. 그렇게 민재와 민서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시댁에서 돈을 대주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예식장에서 친구 몇 명만 부르고 조촐하게 치렀죠. 민서는 그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거든요. 민재가 그런 민서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죠. 미안해, 조금만 참아.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신혼집은 민재가 마련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시댁 저택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작았지만 민서는 만족했어요. 민재와 단둘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 방문은 악몽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민서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지만 시어머니는 한마디씩 쏘아붙였죠. 이게 뭐야? 간도 제대로 못 맞춰? 우리 집안 며느리 치고는 격이 많이 떨어지네. 민재야, 내가 고집 부려서 이 모양이잖아.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민재는 그럴 때마다 어머니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고 민서는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에 민재는 정말 기뻐했어요. 여보, 우리 애기 생겼어.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민서도 배를 쓰다듬며 행복해했죠. 당신 닮으면 좋겠어요. 10달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최서연이었어요. 민재는 딸을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애를 낳아줘서 고마워. 민서도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 잘 키우자.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니 쯧쯧. 시어머니는 병문안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출산 선물 하나 보내지 않았어요. 민재는 분해했지만 민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면 돼요. 그렇게 서연이는 3살이 되고 5살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좋은 아빠였어요. 주말이면 서연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고 그네를 밀어주고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죠. 민서는 그런 남편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어. 하지만 서연이가 6살 되던 해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자주 나갔어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민재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바쁠 뿐이야. 하지만 민서는 느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예전에는 자신을 볼 때마다 사랑스럽다는 듯 웃었는데 이제는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재가 골프 치러 간다며 나가는 걸 봤는데 차에 여자가 타고 있었어요. 민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박은지였습니다. 한솔그룹 외동딸로 당시 27살이었죠.
민서는 그날 저녁 민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고 민재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골프 치고 왔어?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죠. 응, 그래. 그리고는 그대로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서는 거실에 혼자 남아 식탁 위에 차려둔 저녁을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는데 이제 식어버린 음식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그 후로도 민재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에 사나흘은 회식이 있다고 했고 주말에도 골프며 모임이며 핑계를 대고 나갔어요. 민서는 서연이와 단둘이 주말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6살 서연이가 물었고 민서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빠 일하시는 거야. 우리 착하게 기다리자. 하지만 민서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변했다는 걸요. 그 즈음 시댁에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민서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재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집에 와. 중요한 손님 오신다. 민서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금요일 저녁 정성껏 옷을 차려입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박은지가 있었죠. 화려한 샤넬 투피스에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민재 어머니 옆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왔어? 늦었네. 빨리 부엌 가서 차 좀 내와. 민서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찻잔을 준비하며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를 들었죠. 은지 씨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하버드에서 경영학 석사까지 하셨다면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은지가 겸손한 척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공부는 그냥 좋아해서 한 거예요. 그때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도 유학 갔으면 좋았을 텐데. 민서는 손에 든 찻잔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저 여자한테 관심 있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간 민서는 조용히 탁자 위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이게 뭐야? 차 온도가 왜 이래? 다시 가져와. 민서가 황급히 찻잔을 들려는데 박은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고 그날 저녁 내내 부엌에서 설거지와 음식 준비만 했어요. 집에 돌아온 민서는 서연이가 자는 방에 들어가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무능해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그날 밤 민재가 들어왔을 때 민서가 물었습니다. 박은지 씨가 누구예요? 민재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친구 딸이야. 사업상 알아둬야 할 사람이고. 민서가 다시 물었죠. 자주 만나요? 민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왜 그래? 질투하는 거야? 일 때문에 만나는 거라니까. 민서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이 무서웠으니까요. 그 후로 박은지는 시댁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며느리처럼 대했고 명절 때마다 박은지를 초대했죠. 은지 씨, 이것도 먹어봐. 우리 집안 비법인데. 시어머니는 박은지에게는 친절했지만 민서에게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민서야, 너는 그냥 부엌 일이나 해. 손님 접대는 안 해도 돼. 민서는 명절마다 부엌에 갇혀 음식만 만들었어요. 거실에서는
민재와 박은지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고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그 웃음소리 속에 자신이 낄 자리가 없다는 걸 느꼈죠. 서연이도 이모 할머니한테 우리 엄마는요? 하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도 안 했습니다. 민서는 그저 참았습니다. 참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의 태도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민서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서연이를 안아주는 일도 드물어졌어요. 아빠 놀아줘. 서연이가 졸라도 아빠 피곤해. 나중에 하며 돌아서곤 했습니다. 민서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민서는 우연히 민재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재가 샤워하는 동안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고 화면에 박은지의 이름이 떴어요. 오늘 저녁 약속 잊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민서는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샤워실에서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재는 또다시 외출했고 민서는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두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돌아온 민재는 술을 꽤 마신 듯 비틀거렸고 민서가 부축하려 하자 손을 뿌리쳤어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민서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이미 자신한테서 떠났다는 걸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너 민재 좀 잘 봐. 요즘 집안일로 스트레스 많은데 집에서까지 신경 쓰이게 하지 마. 민서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 즈음부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신그룹 부회장님이 한솔그룹 딸이랑 골프장에서 자주 보인대. 둘이 사귀는 거 아냐? 아니, 부회장님 결혼했잖아. 그래도 요즘 재벌들은 다 그러잖아. 이혼하고 재혼하고. 민서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그런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카트를 밀던 손에 힘이 쭉 빠졌고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초라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살림하느라 거칠어진 손, 값싼 옷차림까지 모든 게 박은지와 비교되었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민서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가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힘내야 해. 서연이 때문에라도. 민서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죠. 그리고 서연이가 7살 되던 해 가을, 민재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민서가 반찬을 더 담아주며 대답했어요. 많이 힘드세요? 민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솔직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 민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가 민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우리 결혼 실수였던 것 같아. 그 말에 민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지만 민서는 그것조차 신경 쓰지 못했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민재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나 먼저 들어갈게.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서는 깨진 그릇을 치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처럼 민서의 미래도 캄캄했죠.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민재는 등을 돌린 채 코를 골았고 민서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서연이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나 다녀올까? 가족끼리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라는 단어가 민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서연이도 바다 좋아하니까 좋겠네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응, 이번 주말에 가자. 내가 다 준비할게. 민서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지막으로. 왜 하필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민서는 애써 생각을 지웠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이 여행이 다시 가족이 화목해지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금요일 아침 민재가 일찍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집 앞으로 차 보낼 테니까 짐 챙겨놔. 민서는 서연이 옷가지와 간단한 짐을 가방에 넣었어요. 여름 원피스 몇 벌, 모자, 선크림, 그리고 서연이가 좋아하는 인형까지요. 서연이는 신이 나서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바다 가는 거야? 나 수영할 수 있어? 민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그래, 우리 서연이 수영복도 챙겨야겠네. 그런데 짐을 챙기던 중 민서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통장이며 도장이며 중요한 서류들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있었거든요. 설마.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예민해진 건가 싶었죠. 저녁 6시 정각, 집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이중사 전무였어요. 민재의 오른팔로 불리는 사람이었죠. 사모님, 부회장님께서 먼저 선착장에서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중사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민서는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볼 때와 똑같은 눈빛이었죠. 차는 제주 방향으로 달렸고 2시간쯤 지나자 작은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하얀 요트 한 척이 보였고 그 위에 민재가 서 있었어요. 왔어? 민재가 손을 흔들었고 서연이가 신나서 달려갔습니다. 아빠. 민재가 서연이를 안아올리며 웃었죠. 우리 공주님, 배 타러 가자. 민서는 요트에 오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선착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해질녘이라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요트 안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선실에는 침대도 있고 간단한 주방 시설도 갖춰져 있었죠. 여기서 자는 거예요? 민서가 물었고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섬에 도착하면 거기 펜션이 있어. 오늘 저녁은 거기서 자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요트가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며 배가 항구를 벗어나자 서연이는 난간에 매달려 바다를 구경했어요. 엄마, 물고기 보여. 민서도 옆에 서서 딸과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민서는 왠지 모를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민재는 선실 안에서 이중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서가 슬쩍 안을 들여다보니 두 사람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고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 하세요? 민서가 물었지만 민재는 웃으며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얘기 좀 하는 거야. 1시간쯤 지나자 멀리 작은 섬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말했죠. 저기야, 저기. 섬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 있었고 해변에는 하얀 모래가 깔려 있었어요. 요트가 섬 근처에 닿자 이중사가 작은 보트를 내렸습니다. 이거 타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수심이 얕아서요. 민서와 서연이가 먼저 보트에 올랐고 민재가 마지막으로 탔어요. 보트가 해변에 닿자 서연이가 모래사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우와, 엄마 여기 예쁘다. 민서도 내렸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펜션이나 건물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 펜션이 어디 있어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멀리 바다를 바라봤죠. 이중사가 다시 보트에 올랐고 민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민재가 천천히 돌아서며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미안해. 민재가 그 한마디만 남기고 보트에 올랐습니다. 민서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깨달았어요. 잠깐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서가 소리쳤지만 보트는 이미 해변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달려왔어요. 아빠, 아빠 어디가? 민재는 보트 위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중사가 노를 저으며 요트로 돌아갔고 민서는 파도가 발목을 적시는 걸 느끼며 그 광경을 지켜봤죠. 요트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배는 천천히 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민서는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서연이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민서는 딸을 꼭 안을 수밖에 없었죠. 요트 갑판에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섬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서가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서연이라도 데려가. 제발.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여기서 평생 살아. 그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민서의 귀에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울부짖었어요. 아빠, 아빠. 하지만 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서는 딸을 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차가운 바닷물이 옷을 적셨죠. 해는 이미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호주머니를 뒤졌어요. 휴대폰이 있었지만 당연히 전파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민서는 아이를 달래야 했죠.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민서 자신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고 멀리서 요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민서는 서연이를 업고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나무 밑으로 걸어갔습니다. 적어도 바람은 막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옷가지며 물병 몇 개는 챙겨왔더군요. 민서는 서연이에게 옷을 하나 더 입혔고 자신도 겉옷을 걸쳤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연이가 떨며 물었죠. 엄마, 우리 어떡해? 민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누가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민재가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자신들을 버리고 갔다면 구조대를 부를 리도 없었죠. 민서는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공책 하나를 꺼냈어요. 사실 민서는 출발하기 전날 밤 이상한 예감 때문에 이 공책을 몰래 챙겨왔던 겁니다. 공책 안에는 지난 몇 년간 민서가 몰래 기록해둔 것들이 있었어요. 민재의 이상한 행동들, 박은지와의 만남 날짜들, 시댁에서 들은 대화 내용들까지요. 처음엔 그냥 일기처럼 적었던 건데 언젠가부터 이게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2005년 7월 15일 오후 8시 제주 남쪽 무인도
최민재가 나와 서연이를 버리고 갔다.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계속 적었습니다. 이중사 전무동행, 계획적 유기, 서연이는 8살. 그리고 공책을 덮었죠. 민서는 서연이를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해. 우리가 살아야 이 공책이 의미가 있어. 서연이가 민서 품에서 흐느끼며 말했어요. 엄마 무서워. 민서가 기침을 하며 대답했죠. 괜찮아. 엄마가 다 준비했어. 그 말에 서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민서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어요. 완전히 무기력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각오가 서린 얼굴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서는 서연이를 재우고 혼자 깨어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멀리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아마 제주 본섬의 마을 불빛이겠죠. 저렇게 가까운데도 갈 수 없다니 민서는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단 살아남자. 그 다음에 생각하자. 민서는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작은 샘물 같은 게 보였고 해변에는 조개 껍데기들이 널려 있었어요. 물은 있고 조개도 있고 며칠은 버틸 수 있겠어. 민서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죠. 자신이 대학 시절 산악회에서 활동했던 기억이요. 당시 야영도 해봤고 간단한 생존 기술도 배웠었습니다. 물론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나았죠. 민서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꼭 살아서 나가자. 그리고 민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반드시 복수하자. 공책을 꼭 껴안은 민서는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고 별들이 하늘 가득 빛나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 한 여자와 어린 딸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서연이보다 먼저 깼습니다. 동이 트면서 하늘이 밝아지고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서는 몸을 일으켰지만 온몸이 쑤셨습니다. 밤새 딱딱한 땅바닥에서 잤으니 당연했죠. 서연이는 아직 엄마 품에 안긴 채 자고 있었고 민서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눕힌 뒤 주변을 살펴봤어요. 해변가에는 여러 종류의 조개들이 널려 있었고 바위 틈새에는 작은 개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바닷가로 내려갔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발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개 몇 개를 주워들고 바위 위에 올려놓았죠. 이걸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어. 민서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서가 돌아서자 서연이가 눈물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죠. 엄마 어디 갔어? 무서웠어. 민서는 황급히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아침 준비하느라 그랬어. 서연이가 엄마 품에 얼굴을 묻으며 울었어요. 아빠는 왜 우리 버리고 갔어? 민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8살 아이에게 아빠가 엄마와 자신을 죽이려고 버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빠는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 곧 다시 올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민서는 그렇게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민서는 서연이 손을 잡고 섬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난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샘이 하나 있었어요. 민서가 손으로 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짠맛이 없었죠. 다행이다, 민물이야. 민서는 가방에서 빈 물병을 꺼내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이도 목이 말랐는지 물을 마셨고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물만 있으면 일단 며칠은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가방에 넣어온 과자 몇 개가 전부였고 그걸로는 하루도 채 버티지 못할 거였죠. 민서는 아침 일찍 주워온 조개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햇빛에 말렸습니다. 날 것으로 먹기엔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서연아, 엄마가 밥 준비할 테니까 여기 앉아서 기다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민서는 해변을 따라 걸으며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았어요. 해초도 몇 가닥 주었고 바위에 붙어 있는 따개비 같은 것도 떼어냈습니다. 대학 시절 산악회에서 들었던 얘기가 어렴풋이 떠올랐죠. 바다에서는 웬만한 건 다 먹을 수 있다. 단 색깔이 화려한 건 조심해야 한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하나씩 골라 담았습니다. 정오쯤 되었을 때 민서는 서연이와 함께 조개와 해초로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맛이라고는 없었지만 배를 채우는 게 중요했죠. 서연이는 코를 찡그리며 먹었지만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엄마, 이거 맛없어. 민서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조금만 참아.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민서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섬에서 누가 자신들을 발견해 주겠어요? 민재는 분명 이 섬을 일부러 고른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외딴 곳이었을 테니까요. 오후가 되자 해가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민서는 서연이를 나무 그늘로 데려갔고 둘은 그곳에서 쉬었어요. 서연이가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웠고 민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여기서 죽을 순 없어. 민서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또 한 줄을 적었죠. 둘째 날, 물과 조개로 버티는 중. 서연이 컨디션 괜찮음. 구조 신호 방법 고민 중.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적었습니다. 만약 누가 이 공책을 발견한다면 2005년 7월 15일 오후 8시경 최민재와 이중사가 우리를 이 섬에 유기했다는 걸 장명해 주세요. 그리고 부디 내 딸 서연이를 구해 주세요. 그날 저녁 민서는 해변에서 큰 돌멩이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로 모래사장에 큰 글씨를 만들었어요. SOS. 누군가 비행기나 배로 지나가다 볼 수도 있으니까요. 서연이도 엄마를 도와 작은 돌멩이들을 날랐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누가 와줘?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응, 누군가 볼 거야. 우리 힘내자. 하지만 그날 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서와 서연이는 동굴처럼 생긴 바위 틈에서 밤을 보냈어요. 첫날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춥고 무서웠습니다. 서연이가 떨며 물었죠. 엄마,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해? 민서는 딸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어. 우리 꼭 나갈 거야.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살아서 나가서 반드시 민재한테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야.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서는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 걸 느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 밤새 추위에 떨었으니 당연했죠. 하지만 서연이 앞에서는 아픈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억지로 웃으며 일어났고 서연이 손을 잡고 다시 해변으로 나갔어요. 오늘도 밥 준비해야지. 조개를 주우러 갔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민서는 비틀거리며 바위에 기댔고 서연이가 놀라서 달려왔죠. 엄마, 엄마 괜찮아? 민서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탈수 증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물은 마셨지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데다 체력이 바닥난 거죠.
민서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샘물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지만 속이 메스꺼웠어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아파? 민서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무능해서. 서연이가 엄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최고야. 그 말에 민서는 더 울컥했죠. 그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민서와 서연이가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민서는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서연이도 귀를 쫑긋 세웠죠. 엄마, 배소리야. 민서는 황급히 일어나 해변으로 뛰어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회색 배 한 척이 보였어요. 해군 초계함이었습니다. 민서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하지만 너무 멀어서 목소리가 닿지 않았죠. 민서는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고 서연이도 같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들, 우리 여기 있어요. 배는 섬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민서는 절망했습니다. 안 돼. 제발. 그때 배 위에서 누군가 쌍안경으로 섬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부사관이었어요. 그는 일상적인 순찰 중이었는데 문득 이 작은 섬을 살펴보게 되었죠. 쌍안경을 통해 모래사장의 SOS 글씨가 보였고 그 옆에서 손을 흔드는 여자와 아이가 보였습니다. 김철수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했어요. 함장님, 저기 조난자가 있습니다. 초계함이 방향을 틀었고 무전이 울려 퍼졌습니다. 조난자 발견, 구조작전 개시. 민서는 배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걸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가 뛰며 소리쳤어요. 엄마, 배가 와. 우리 구해주러 와. 민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살았어. 우리 살았어. 초계함에서 작은 보트가 내려왔고 구명조끼를 입은 해군들이 섬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철수가 가장 먼저 해변에 내렸죠. 여기 사람 있습니까? 민서가 손을 들어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김철수가 달려와 민서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마나 여기 계셨어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사흘째입니다. 김철수는 즉시 동료에게 신호를 보냈고 다른 해군들이 담요와 물을 가져왔습니다. 서연이도 담요에 쌓여 안전하게 보호받았어요. 따뜻한 물 드세요. 천천히요. 민서는 물을 마시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김철수를 쳐다보며 물었죠. 어떻게 우리를 찾으셨어요? 김철수가 모래사장의 SOS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 신호 덕분이에요. 쌍안경으로 우연히 봤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보트가 초계함으로 돌아갔고 민서와 서연이는 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담요와 음식이 제공되었고 의무관이 둘의 상태를 확인했죠. 탈수 증상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섬에 가게 되신 겁니까? 민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남편이 자신과 딸을 버렸다고 말하면 믿을까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가족 여행 중이었는데 남편이 말이 막혔습니다. 서연이가 대신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가 우리를.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철수는 대략 짐작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일단 병원부터 가시죠.
나중에 경찰에 진술하시면 됩니다. 초계함은 제주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렸고 1시간 뒤 제주항에 도착했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민서와 서연이는 곧바로 제주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죠. 민서는 구급차 안에서 서연이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살았어. 우리 살았어.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가방 속 공책을 떠올렸어요. 그 공책은 여전히 민서 품속에 있었고 앞으로 모든 것의 증거가 될 거였습니다. 제주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민서와 서연이는 즉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링거를 맞고 영양제를 투여받았으며 의사들이 전신을 검사했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탈수와 영양실조로 며칠은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민서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경찰이 올 거였어요. 진술을 해야 했죠. 남편이 자신과 딸을 무인도에 버렸다고 말하면 뉴스에 날 게 뻔했습니다. 대신그룹 부회장의 본처 유기 사건이라니 언론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민서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언론에 노출되면 민재와 시댁에서 어떻게 나올지 뻔했거든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덮을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연이가 더 다칠 거였습니다.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숨자. 완전히 사라지자. 그날 오후 김철수 부사관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철수는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찰 조사 받으셨어요? 민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요. 곧 올 거예요. 김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민서는 김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관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말씀하세요. 민서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제 신원을 비밀로 해주실 수 있나요? 김철수는 눈을 깜빡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민서가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저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일부러 무인도에 버렸죠. 만약 제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그 사람이 다시 해칠 거예요. 서연이도 위험해집니다. 김철수는 충격을 받은 표이었습니다. 그럼 경찰에. 민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경찰에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남편 집안이 재벌이에요. 돈으로 다 해결할 겁니다. 오히려 제가 미친 여자 취급당하고 끝날 거예요. 김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서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거든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신원을 숨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김철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규정을 어기는 일이었지만 눈앞의 여자와 어린 아이를 보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리죠.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철수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해군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했고 구조 기록을 최소화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신원 미상의 조난자 구조로만 기록되었고 민서와 서연이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도 간단하게 넘어갔죠. 가족과 여행 중 실수로 표류했다가 구조됨으로 처리되었고 더 이상의 추궁은 없었어요. 일주일 후 민서와 서연이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김철수가 준비해준 작은 원룸이었어요. 제주 시내 외곽의 낡은 건물 2층이었지만 민서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세요.
제가 당분간 생활비 좀 도와드릴게요. 김철수가 말했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이래서 벌겠습니다. 민서는 그날부터 신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강민서에서 강혜진으로 이름을 바꿨고 주민등록도 새로 만들었어요. 물론 불법이었지만 김철수가 아는 사람을 통해 처리해줬습니다. 서연이도 이름을 바꿔야 했지만 민서는 그건 거부했어요. 서연이는 그대로 둘게요. 이 아이 이름까지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낮에는 편의점에서, 밤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밖에 못 자는 생활이었지만 참았어요. 서연이를 학교에 보내야 했고 밥을 먹여야 했으며 무엇보다 복수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날 민서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왜요, 엄마? 민서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꼭 써먹을 날이 올 거야.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야. 8살 서연이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중요한 일이라는 걸요. 밤마다 민서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무인도에서 가져온 그 공책이었어요. 거기에는 지난 몇 년간의 기록이 빼곡했고 민서는 거기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대신그룹 계열사 목록, 주요 거래처, 민재의 일정 패턴, 박은지와의 관계, 인터넷 기사를 뒤지고 도서관에서 신문을 찾아보며 정보를 모았죠.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민서가 대답했어요. 우리의 무기야. 나중에 내가 크면 이해할 거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민서가 강조했거든요. 공부만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야. 서연이는 엄마 말을 따랐습니다.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이 공부에 매달렸고 방학 때도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죠. 민서는 딸이 안쓰러웠지만 다그쳤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우리 목표를 잊지 마.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버렸어. 죽으라고 섬에 버렸어. 그걸 잊으면 안 돼. 서연이는 그 기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바다에서 울부짖던 날, 엄마 품에서 떨던 밤, 조개를 씹으며 배고픔을 참았던 순간들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간 서연이는 더욱 뛰어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각종 경시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죠. 선생님들은 서연이를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은 뭔가 다릅니다. 눈빛이 보통 아이들과 달라요. 맞았어요. 서연이는 달랐습니다. 복수를 위해 사는 아이였으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연이는 장학금을 받아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경영학과였어요. 민서가 원한 전공이었죠. 재벌 회사에 들어가려면 경영학을 알아야 해. 서연이는 서울로 올라갔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제주에 남아서 일했어요. 딸 학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주말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서연아, 공부 잘하고 있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공책 내용 기억하고 있지? 네, 다 외우고 있어요. 대학 4년 동안 서연이는 완벽한 스펙을 쌓았습니다. 학점 4.5 만점, 토익 990점, 각종 자격증에 인턴 경험까지요. 그리고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들어간 거였죠. 민서는 딸을 공항에서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다녀와,
우리 딸. 그리고 돌아오면 시작하는 거야.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아요, 엄마. 이제 곧이에요. 2년 후 서연이는 MBA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6살이었어요. 서연이는 서울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고 민서도 제주를 떠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20년 만에 모녀가 다시 한 곳에 모인 거였죠. 그날 밤 민서는 낡은 공책을 서연이 앞에 펼쳤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서연이는 공책을 넘기며 읽었어요. 거기에는 민재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리 내역, 비자금 계좌, 뒷거래 증거, 그리고 증인 명단까지요. 엄마, 이걸 어떻게 다 모았어요? 민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이야. 20년 동안 신문기사 하나하나 오려 모으고 인터넷 뒤지고 때로는 직접 대신그룹 앞에 가서 지켜보기도 했어. 서연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 민서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이제 들어가. 대신그룹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 앞에 서는 거야. 서연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았어요. 2024년 겨울 서연이는 대신그룹 공개 채용 공고를 받습니다. 회장 비서 자리였어요. 서연이는 이력서를 썼습니다. 이름은 한유진으로 바꿨고 학력과 경력은 모두 사실대로 적었죠. 완벽한 스펙이었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면접을 봤으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2025년 봄 서연이는 대신그룹 본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회장실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이제 시작이야.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 뒤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민재였어요. 20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비서 한유진입니다. 민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들어와. 서류 정리 좀 해줘. 서연이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20년 전 무인도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거든요. 여기서 평생 살아. 외치던 그 차가운 목소리요. 하지만 서연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회장님. 차분하게 대답하고 책상으로 다가갔죠. 민재가 고개를 들어 서연이를 쳐다봤습니다. 하버드 나왔다고?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MBA 과정 마쳤습니다. 민재는 잠시 서연이를 훑어보더니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좋아, 능력 있으면 됐어. 앞으로 내 스케줄 관리하고 회의 자료 준비해. 알겠지? 서연이가 대답했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유능한 신입비서 하나가 들어온 것뿐이었죠. 자신이 20년 전 무인도에 버린 딸이 눈앞에 서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연이는 천천히 회장실을 둘러봤습니다. 넓고 화려한 사무실이었어요. 거대한 책상, 고급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상장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까지요. 이 모든 게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속으로 생각했죠. 곧 다 무너뜨려 줄게. 첫 출근 후 일주일 동안 서연이는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민재의 스케줄을 분 단위로 관리했고 회의 자료는 빈틈없이 준비했으며 심지어 민재가 좋아하는 커피까지 정확히 맞춰서 타왔어요. 민재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한유진 씨, 일 잘하네. 전임 비서보다 훨씬 낫군. 서연이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틈날 때마다 회장실 곳곳을 살폈어요. 서류 캐비닛의 위치, 금고, 비밀번호 힌트,
컴퓨터 비밀번호 패턴까지요. 점심시간에 민재가 외부 미팅을 나가면 서연이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으며 USB에 파일을 복사했죠.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20년을 준비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서연이는 회장실 금고 열쇠가 어디 있는지 찾아냈습니다. 민재의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어요. 점심시간 서연이는 그 열쇠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죠.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혼 합의서, 갑 최민재, 을 강민서. 서연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합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죠. 을은 갑에게 양육권을 포기하며 위자료 10억 원을 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본 사건에 대해 을은 함구하며 이를 위반할 시 모든 금액을 반환한다. 날짜는 2005년 7월 25일이었습니다. 무인도 사건 열흘 후였죠. 서연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이혼했다고? 10억을 받았다고? 하지만 엄마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서연이는 재빨리 합의서를 사진으로 찍고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오후에 민재가 돌아왔을 때 서연이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장님, 오후 3시에 박 이사님과 미팅 있으십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서연이는 그날 저녁 퇴근 후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금고에서 이혼 합의서 찾았어. 전화 너머로 민서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그것도 있었구나.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10억을 받았다면서요? 민서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한 푼도 안 받았어. 그 합의서는 강요로 쓴 거야. 이중사가 병원에 찾아와서 협박했거든. 서명 안 하면 너를 해치겠다고. 서연이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돈은? 민서가 대답했어요. 당연히 안 줬지. 합의서만 받아가고 돈은 한 푼도 안 줬어. 어차피 우리 죽은 줄 알았으니까. 서연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네. 민서가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하는 거잖아. 서연아, 흔들리지 마. 계속 진행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다음 날부터 서연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회장실에서 나오는 대화를 녹음했고 비자금 계좌 내역을 복사했으며 뒷거래 증거 문서들을 확보했어요. 엄마가 20년 동안 모은 정보와 대조하니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한 달쯤 지났을 때 서연이는 박은지를 처음 만났습니다. 대신그룹 회장 부인이었죠. 박은지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명품 옷에 명품 가방을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어요. 여보, 나왔어. 민재가 일어나 반갑게 맞았습니다. 왔어? 오늘 무슨 일이야? 박은지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죠. 저녁에 모임 있잖아. 같이 가려고.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는 차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혼자 서서 생각했죠. 저 여자가, 아빠 옆에 앉아있는 저 여자가 20년 전 시댁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엄마를 무시하고 아빠 옆에 붙어서 웃던 그 여자요. 서연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차를 들고 다시 회장실로 들어갔을 때 박은지가 서연이를 쳐다봤습니다. 신입이야? 민재가 대답했죠. 응, 한 달 전에 들어왔어. 일 잘해. 박은지가 서연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하버드 나왔다며? 대단하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스펙이 좋아. 서연이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부인.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곧 그 웃음 싹 지워줄게. 박은지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뭐야? 설탕이 너무 많잖아. 서연이가 당황한 척하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타올게요. 박은지가 손을 내저었죠. 됐어. 그냥 마실게. 다음부턴 신경 써.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일부러 설탕을 많이 넣은 거였어요. 박은지를 테스트한 겁니다. 역시 까칠하고 무례하네. 서연이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날 저녁 서연이는 회장실을 정리하다가 민재와 박은지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여보, 요즘 회사 분위기 어때? 박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재가 대답했어요. 그럭저럭 괜찮아. 실적도 오르고 있고. 박은지가 다시 물었죠. 그 옛날 일은 아무도 모르지? 민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중사만 알아. 그것도 우리 편이고. 박은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다. 만약 그때 그 일이 알려졌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민재도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누가 알겠어. 20년이나 지났는데. 서연이는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주머니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고마워, 아빠. 증거 하나 더 확보했어. 서연이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이는 엄마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민서는 눈을 감고 들었고 파일이 끝나자 천천히 눈을 떴어요. 이제 거의 다 모았구나.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비자금 계좌, 뒷거래 증거, 이혼 합의서 강요, 그리고 무인도 유기 사실까지요. 민서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그럼 이제 시작하자. 세상에 알리는 거야. 서연이는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수신자는 주요 언론사 10곳이었습니다. 제목은 대신그룹 최민재 회장의 범죄 증거였죠. 이메일 본문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모든 증거 파일이 첨부되었습니다. 비자금 계좌 내역서, 뒷거래 계약서, 녹음 파일, 그리고 20년 전 무인도 유기 사건의 전말까지요. 서연이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무인도에 버려진 최서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서연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메일은 순식간에 발송되었고 몇 시간 후 언론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확인 전화를 걸어왔고 특종 냄새를 맡은 언론이 취재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 대신그룹 관련 기사가 실렸어요. 대신그룹 회장, 20년 전 본처 유기 의혹 비자금 수백억 규모, 검찰 수사 착수 최민재 회장 부인 강민서 씨 생존 확인 세상이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서연이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고 플래시가 터졌어요. 서연이는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서연입니다. 20년 전 저는 8살이었고 아버지 최민재는 저와 어머니를 제주 근처 무인도에 버렸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어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회장님과는 연락하셨습니까? 서연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2005년 7월 15일 저희 가족은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명목으로 요트를 탔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무인도였고 아버지와 이중사 전무는 저희를 그곳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바빴어요.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서연이가 대답했죠. 사흘 후 해군 초계함이 우연히 발견해서 구조됐습니다. 그 후 신분을 숨기고 20년간 살아왔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20년이나 숨어 지내셨습니까? 서연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아버지 집안이 재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8살이었던 저와 어머니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 숨어야 했고 복수하기 위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말에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는 계속 말했어요. 오늘 제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비자금 계좌, 뒷거래 문서, 그리고 아버지와 박은지 씨의 대화 녹음까지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오후 대신그룹 본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우왕좌왕했어요. 민재는 회장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연이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민재는 리모컨을 움켜쥔 채 굳어 있었죠. 말도 안 돼. 죽었을 텐데. 어떻게?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중사가 황급히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넌 죽었다고 했잖아. 이중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배에서 보니까 바다에 빠진 줄 알았는데 민재가 책상을 쳤습니다. 빠졌다니 확인도 안 하고. 이중사가 변명했죠. 어둡기도 했고 설마 살아있을 줄은. 민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증거까지 다 있다잖아.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검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일 오전 출석하시라고. 민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죠. 다음 날 아침 검찰청 앞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민재가 차에서 내리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회장님, 딸을 정말 버리신 겁니까? 비자금은 어디에 썼습니까? 사과 한마디 없으십니까?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어요. 검사들은 서연이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민재를 추궁했습니다. 2005년 7월 10일 오후 8시경 제주 남쪽 무인도의 처자를 유기한 사실이 맞습니까? 민재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답변하십시오. 검사가 다그쳤지만 민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럼 이 비자금 계좌는 뭡니까? 총액 500억 원이 넘는데요. 민재는 그제야 입을 열었죠.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 검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각오하십시오. 민재는 그날 저녁 구속되었습니다. 혐의는 유기죄, 살인미수, 횡령, 배임 등 여러 가지였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대신그룹 사건을 다뤘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이중사도 같은 날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검찰청에서 서연이와 마주쳤어요. 최서연, 당신이 살아있었어? 이중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차갑게 대답했죠. 네, 살아있어요. 2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어?
서연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요? 사흘 동안 조개 먹으면서 버텼어요. 8살짜리 아이가요. 아저씨가 버리고 간 그 섬에서요. 이중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공부했어요. 아저씨들한테 복수하려고요. 어때요? 제 복수가 성공한 것 같나요? 이중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도 그날 구속되었죠. 혐의는 공범, 유기방조, 증거인멸 등이었어요. 법정에 끌려가면서 이중사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확인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은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인 실행범은 아니었지만 공모 혐의가 있었거든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강민서 씨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까? 박은지가 발뺌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결혼만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녹음한 파일 중 일부에 박은지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때 그 일이 알려졌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검사가 그 녹음을 틀었고 박은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박은지도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혐의는 공모, 증거인멸, 위증 등이었죠. 법정으로 끌려가는 박은지는 기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담아냈고 다음 날 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언론도 대거 취재를 나왔어요. 피고인석에는 민재, 이중사, 박은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셋 모두 수척해진 얼굴이었죠. 재판장이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 공소사실을 낭독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서서 길게 공소장을 읽었어요. 유기죄, 살인미수, 횡령, 배임, 공모 등 죄목이 12가지가 넘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고 이중사는 눈을 감았으며 박은지는 울고 있었어요. 증인으로 서연이가 출석했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연이는 증언대에 섰죠. 증인은 피고인 최민재의 딸이 맞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2005년 7월 15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해 주십시오. 서연이는 천천히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트를 타고 간 것, 무인도에 내린 것, 아버지가 여기서 평생 살아라고 외친 것, 사흘 동안 버틴 것, 가리고 구조된 것까지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방청객들은 숨죽이며 들었고 기자들은 메모하기 바빴어요. 증언이 끝나자 민재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 혹시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서연이가 차갑게 대답했죠. 원한이요? 저를 죽이려고 한 사람한테 원한이 없을 리 없잖아요.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나 지난 일 아닙니까? 기억이 정확한지 의문입니다. 서연이가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기록한 공책이에요. 날짜, 시간, 장소, 증인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이 공책을 제출하라고 했고 서연이는 공책을 건넸어요. 재판장이 공책을 넘기며 읽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구체적이군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공책은 결정적 증거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기록이며 사건 당일부터 20년간의 모든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는 그 공책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민서가 그렇게까지. 다음 증인으로 민서가 출석했습니다. 20년 만에 민재와 마주한 순간이었죠. 민서는 증언대에 서서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민서가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제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재벌가 딸과 결혼하기 위해 저를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서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살아남았고 딸을 키웠으며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증인이 출석했고 증거가 제출되었으며 변론이 오갔어요. 하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마침내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최민재는 유기죄, 살인미수, 횡령, 배임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박은지는 공모, 증거인멸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박은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피고인 이중사는 유기방조, 공범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이중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죠. 피고인들의 범죄는 극히 악질적이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엄중히 처벌한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는 방청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옆에 앉은 민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났어, 서연아.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드디어 끝났어요. 판결이 확정되고 일주일 후 대신그룹은 공식적으로 해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계열사들이 매각되었고 본사 건물도 경매에 넘어갔어요. 민재가 쌓아올린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대신그룹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재벌 회장의 몰락 20년 만에 복수 무인도에서 시작된 정의 같은 제목들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더 이상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고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재산 몰수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민재와 박은지의 재산 대부분이 국가에 환수되었고 일부는 피해 보상금으로 책정되었어요. 서연이와 민서에게도 보상금이 나왔지만 둘은 최소한만 받고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정의였어요. 서연이가 기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녀는 서울을 떠났어요. 돌아간 곳은 제주였습니다. 20년 전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는 진짜 평화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거였죠. 제주 해안가 작은 마을에 민서와 서연이가 정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단층 집이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민서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서연이는 동네 카페 한 곳을 인수했어요. 섬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은은한 커피 향이 났고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졌죠. 서연이는 직접 커피를 내렸고 민서는 간단한 빵과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손님들은 많지 않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단골이 되었습니다.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주인분들도 친절하시고 동네 사람들이 입소문을 냈고 관광객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김철수였어요.
이제는 예비역이 된 그는 제주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죠. 오랜만입니다. 김철수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서가 반갑게 맞았어요. 부사관님, 어떻게 여기를? 김철수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서연이가 커피를 내오며 고개를 숙였어요. 은인이세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희 못 살았어요. 김철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죠. 셋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20년의 일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 찾아온 평화에 대해서요.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이제 계획이 뭐예요? 민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 내리고 손님 맞이하고 저녁에는 바다 보면서 산책하고.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그게 진짜 행복이죠. 서연이도 말했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김철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자주 올게요. 여기 커피 정말 맛있네요.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죠. 언제든지 오세요. 단골 손님은 할인해 드릴게요. 김철수가 나가고 카페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민서와 서연이는 나란히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으며 해는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후회 안 해요? 20년을 복수하는 데 쓴 거.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후회는 안 해. 내가 있으니까. 석 달쯤 지났을 때 카페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였는데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최민재 회장 동생 딸이에요. 서연이는 순간 굳었습니다. 민서도 부엌에서 나와 여자를 쳐다봤죠. 여자가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적대적인 의도로 온 게 아니에요. 서연이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오셨어요? 여자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전해드리려고요. 봉투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민재가 교도소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서연이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여자가 간곡히 부탁했어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제발이요. 서연이는 마지못해 봉투를 받았습니다. 여자는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갔어요. 서연이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뜯었습니다. 편지에는 민재의 글씨로 몇 줄이 적혀 있었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변명하지 않겠다.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한다.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정말 행복했다는 걸.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 미안하다. 그리고 잘 살아라. 서연이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접었습니다. 민서가 물었어요. 뭐라고 썼어?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사과요. 그리고 잘 살라고. 민서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았습니다. 서연이는 엄마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미움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엄마, 전 용서할 수 없어요. 민서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안 해도 돼. 용서는 내 선택이야.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민서가 웃었어요. 그거면 됐어.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평온했고 파도 소리만 조용히 들려왔어요. 저녁이 되자
민서와 서연이는 카페 문을 닫고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모래사장을 따라 걸으며 둘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죠. 글쎄, 여행이나 다녀볼까? 이번엔 진짜 여행으로. 서연이도 웃었어요. 좋아요. 우리 둘이서요. 해는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무인도에서 봤던 그 석양과 비슷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름다웠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카페 섬에서 온 사람들은 제주의 명소가 되었어요. 관광 가이드북에도 소개되었고 SNS에서도 유명해졌죠. 하지만 민서와 서연이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도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지냈어요. 어느 봄날 서연이는 한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무인도에서 온 복수였어요. 자신과 엄마의 20년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죠.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했지만 서연이는 고민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요.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독자들이 감동했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서연이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헛되지 않았구나. 책 인쇄는 전부 아동보호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어린 서연이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왔으면 좋겠어요. 민서도 딸의 선택을 지지했죠. 우리 딸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서연이가 엄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어느 날 저녁 카페를 정리하던 서연이는 문득 20년 전 그 섬을 생각했습니다. 무서웠던 밤, 배고팠던 낮, 엄마 품에서 울던 기억들이요. 서연이는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섬 다시 가볼래요? 민서가 놀라서 딸을 쳐다봤어요. 왜? 그 끔찍한 곳을.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죠. 이젠 괜찮아요. 그냥 가보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남은 곳이잖아요.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이번엔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다음 주말 둘은 작은 배를 빌려 그 섬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무인도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나무들은 더 자라 있었고 해변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이는 모래사장에 발을 디디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여기였어. 여기서 우리가 버텼어. 민서도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여기서 시작됐지. 우리의 새 삶이. 둘은 해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당시 물을 마셨던 샘을 찾았고 밤을 보냈던 동굴도 찾았어요. 모든 게 옛날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미 있는 곳이 되어 있었죠. 서연이가 모래사장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우리 사진 찍어요. 민서가 웃으며 옆에 앉았어요. 서연이는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었습니다. 사진 속 모녀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20년 전 이곳에서 울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해가 질 무렵 둘은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섬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며 서연이가 말했어요. 안녕, 그때의 우리. 민서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이제 정말 끝이야. 배는 제주 쪽으로 향했고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모녀는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별들이 하늘 가득 반짝이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응? 행복해요. 민서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별들 사이로 유성 하나가 지나갔고 서연이가 소원을 빌었어요. 이 평화가 계속되기를. 민서도 속으로 똑같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20년간의 긴 복수가 끝나고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복수는 차가웠지만 가족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둘을 지켜주었죠. 파도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러왔고 민서와 서연이는 그렇게 평화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복수할 것도 없었어요. 그저 내일이 기다려질 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참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제 채널을 보시는 소중한 시간 아깝지 않도록 더욱더 재미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화이팅 한번 적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